안녕하십니까, 건영TV 제재입니다. 오늘은 2019년 부동산 대예측을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제가 학생 나부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부동산 대예측을 제가 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지도 교수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현재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부동산 금융과 개발을 연구 및 교육하시는 김경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교수님을 소개하면은 하버드에서 부동산 및 도시계획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좀 더 솔깃한 말은 익선동을 다시 뜰 것을 예측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수님의 장점 하나만, 교수님은 수업을 잘하시고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매일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참 유튜브를 이렇게 찍게 됐는데 잘하실 거라 믿어요. 2019년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치킨 5마리가 나고 날라갔다, 뭐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막 기사가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금리를 올리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 같은 것들을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 아파트를. 네. 그러면은 10억을 뭐 본인들 한 1억 하고 그다음에 9억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한다고 치자고요. 그지? 네.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기가 부담하는 바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수요가 옛날보다는 좀 더 줄겠죠. 네. 그지?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참여자가 적어지니까 가격이 이제 원래보다 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너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넣으면은 그치? 은행에 넣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동산에 그 시장을 들어오는 사람이 좀 적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고 또 약간 어려운 컨셉은 일드라는 게 있는데, 일드가 뭔가요? 일드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의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데, 네. 금리가 있으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일드도 올라가요. 네. 일드가 올라가는데 일드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축소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 주택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지금 사실은 마켓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건 뭐냐면은 우선은 서울 마켓을 이해하기 전에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의 금리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높아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좀 더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한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가야 돼서 원래 금리가 높아요, 미국보다. 근데 왜 우리나라 시장이 위험하죠? 아니, 미국은 우선 크고 시장 자체도 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작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이제 지금도 휴전 상태잖아. 그죠? 전쟁 상태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요. 국가 리스크가 있다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은 벌써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75bp가 높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높은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이 지금 GDP 성장도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자율까지 높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글로벌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이자가 낮으면 돈 빼가지고 일로 갖다 집어넣을 거라고, 미국에. 그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달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거는 그런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미국은 사실 내년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내년에 한 3번이나 4번 더 올린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난 중간 2주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적정금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아마 이자율을 그렇게 3-4번 올리지 않고 한두 번 올리고 것을 끝을 낼 수가 있다고, 사실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올렸잖아요, 그지? 올렸는데 미국이 안 올릴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도 안 올릴 거라는 시그널을 계속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네. 네? 근데 그럼 사실 이제 여전히 낮은 금리 때거든요. 1.5%라는 거는. 네. 그러면 시중에 유동량이 여전히 많아요. 지금과 같이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면은 비록 며칠 전에 25bp 올랐지만은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이 또 몰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부동산이 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미국 따라서 조금씩 오른다.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뭐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해서 막 IMF 같이 지금 한국이 가고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IMF 때 97년에 제가 97년 2월부터 사실은 사회생활을 처음 했어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몇 살인지 아세요 그때? 그때 관심이 없어요. 당시에. 사실 김영삼 정권 때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돈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고 학생들도 되게 돈이 많았고 저도 대학생 때 막 돈이 많았어요. 과외 많이 해가지고. 그거 불법 아니에요? 아니요, 불법은 아니고 그때 풀렸어요. 사실 풀려가지고 과외를 할 수 있었어요. 과외를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도 한 과목 가르치면 30만 원 받을까요? 네. 지금도 보니까 30에서 40만 원밖에 안 돼. 지금 거의 2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30만 원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현대그룹에 대리 또는 과장 정도 세는 사람이 한 달에 60인가 70 받았습니다. 90년대 초반에 92년 3년. 네. 근데 내가 과외 하나에 30만 원 벌잖아. 하나 더 하면 60만 원을 버는 거야. 네. 그럼 대리업 과장 수준으로 버는 거예요, 사실은. 대학생 1, 2학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그럼 그때 투자를 다 많이 하셨겠네요, 사람들이. 놀았지. 나는 놀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뭐 김영삼 정권 때 가격이 좀 오르긴 올랐는데 당시에 이제 IMF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금리가 한 10%대였어요. 10%대였는데 나라가 돈이 없어지면 망하니까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IMF에서 얘기했던 게 금리 빨리 올려라. 그래서 한계 상황에 있는 것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를 바꾼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때 금리가 97년에 갑자기 이게 30%대까지 올라가요. 네. 30%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파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98년 여름에 이제 그다음부터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해요. 15%대로 이렇게. 근데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은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IT 붐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아마존도 그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붐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정말 끝장나게 계속 좋았어요. 우리나라 빼고 아시아 이런 나라 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록 그때는 IMF 맞아서 좀 힘들었으나 단기적으로 98년 후반부터는 주가가 우리나라 그때 같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약간 달라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좋아요, 상대적으로 좋고. 다만 미국이 지금 염려하는 바는 미국의 경기가 완전 탑을 찍었다가 약간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IMF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IMF 정도의 위기 상황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IMF 정도의 그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외환 보유가가 우리나라 워낙에 많기 때문에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어요. 저 그때 9살 때 금모으기 운동하러 조흥은행 갔었어요. 조흥은행. 지금은 이제 신한이 먹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재미가 없네요. 짤로. 그러면은 2019년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변할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미국 금리를 봐야 돼요. 네.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떨어진다고 했을 때 IMF 측의 폭락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도 없고 그거는 이제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샥 터진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전 세계가 망했으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망한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를
상대적으로 덜 올리거나 굉장히 스테디하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보다 한 번 정도만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전히 시중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금리가 낮은 상황이거든. 옛날에 비해서. 네. 옛날에는 뭐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뭐 3%대였는데 뭐 네. 사실은요. 그럼 지금 여전히 1.5%대예요. 한 번 더 올리다가 1.75%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이 폭등은 아니지만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우나 최소한 칭찬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까렛. 거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이에요, 서울. 네. 지방은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금리와 상관없이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한 지금의 모든 논의는 서울이고 이제 미국 금리가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 예측해서 투자를 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오늘 김경민 교수님 감사하고 이제 저희는 가겠습니다. 안녕.